시작할까요? 충돌, 그 다음에 모멘텀, 운동량과 충돌. 여기서 지난 시간에 한 얘기를 잠시 우리가 되짚어 보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들이 서로 가까이 가서 상호작용을 하고 다시 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다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 이것이 이제 완전 탄성이라고 그랬고, 운동량만 이제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놈이 합체가 되어서 더 이상 그러니까 두 개 붙어버리면은 이 경우를 갖다가 완전 비탄성이라고 그랬어요.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트윈 그런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붙어버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션 하고 나오는데, 인터랙션 에너지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들어간 에너지가 다 나오지를 않고 일부러 잃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일부러가 이제 어디로 잃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공이 있으면 공이 들어가서 충돌을 해가지고서 자기들 사이에 어떤 서로가 바이브레이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로 좀 전환이 되고, 움직이는 에너지, 즉 이 병질 운동의 에너지는 조금 줄어드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경우를 불완전 부분 비탄성 충돌 혹은 비탄성 충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에, 예를 들어서 이놈이 M1이 V1으로 가고 M2가 예를 들어서 이쪽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이쪽으로 간다 그러죠. 그래서 큰 놈이 작은 것을 쫓아가 가지고서 완전히 붙어서 함께 간다. 그러면은 그때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은, 그때의 파이널 벨로시티를 V라고 그러면은 그때의 매스는 M1 더하기 M2가 될 것이고, 이니셜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M1 V1 더하기 M2 V2여서 이 두 개를 같이 놓으면 V가 M1 더하기 M2 분의 M1 V1 더하기 M2 V2가 됐는데,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뭐였어요? 이게 센터 오브 매스의 벨로시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XCM의 벨로시티가 됐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양은 뭐냐 하면, 이 센터 오브 매스의 벨로시티라고 하는 것은 완전 탄성 충돌이든 혹은 완전 비탄성 충돌이든 뭐 부분 탄성 충돌이든 이것은 항상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항상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 그래서 에너지 로스를 계산을 했더니, 그것은 뭐예요? 이놈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이놈의 운동 에너지에서 이놈의 운동 에너지를 뺐더니 뭐가 나왔냐 하면은, 그것이 2분의 1 M1 M2 오버 M1 더하기 M2 곱하기 뭐예요? V1 빼기 V2의 제곱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만 보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은 것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게 완전 비탄성 충돌이 아니고 그냥 완전 탄성 충돌일 때도 이런 것은 이제 그 뭐랄까 전체 그러니까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생각하면은 2분의 1 mv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2 제곱 그러니까 전체 요번에는 뭐냐면은 완전 탄성 충돌이나 혹은 이미 심지어는 충돌을 생각하지 않아도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를 갖다 우리가 다시 쓰고 싶다 그 말이에요. 즉 2분의 1 v1 스퀘어드 플러스 2분의 1 m2 v2 스퀘어드를 다시 쓰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2분의 1의 센터 오브 매스 곱하기 이건 뭐야 v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뭔가로 쓰고 싶다고 그러면은 그 뭔가는 뭐냐면 이놈에서 이놈을 뺀 걸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는 나머지는 뭐냐면 이거에서 이것을 뺀 것은 이것과 같아야 돼요. 지금 근데 이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뭐였어요? 완전 비탄성 충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지금 이 얘기는 완전 탄성 충돌이나 혹은 충돌과는 아무런 관계 없이도 이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를 다시 쓴 거예요. 이 두 개에서 이거를 뺀 게 이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수학적인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2분의 1의 mu 곱하기 v1 빼기 v2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뭐 어저께 강조를 했듯이 이것은 2차원이나 3차원에서도 똑같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뮤는 m1, m2 이걸 갖다 다시 쓰면은 1 over 뮤는 1 over m1 더하기 1 over m2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것은 그냥 수학적인 아이덴티티예요. 1의 운동 에너지와 2의 운동 에너지는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 에너지와 something else란 말이에요. 이거의 해석이 뭐냐 그러면 물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뮤라고 하는 어떤 효과 질량 혹은 환산 질량을 가진 이건 뭐예요? V1 빼기 V2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걸 갖다가 X를 갖다가 relative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X1 빼기 X2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이것은 이게 X1, X2 이놈과 이놈의 상대 뭐냐면 포지션 그렇죠? 상대적인 포지션 이 상대 운동을 기술하는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수학적인 아이덴티티로부터 이것은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이니까 이거는 상대 운동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둘 사이에 힘이 작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대개의 경우에 이 사이에 외력이 이제 없다고 그래 보세요. 세상에 얘들 둘이만 있다고 그러면 지들끼리 치고받겠죠. 그러면은 외력이 없다고 그러면은 항상 그러니까 뭐 항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중력이라고 그러면은 이놈과 이놈 사이에 거리에 예를 들어서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어떤 그 중력을 가지고서 작용을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전자기력이 작용한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은 x1 빼기 x2 거리에 이게 거리 아니 상호간의 거리죠. 거리에만 관계되는 어떤 힘을 가지고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 오브 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외력이 없을 경우는 그냥 항상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냥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복잡한 운동은 다 이놈으로 이제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인데
여기에다가 뭐를 더해요?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가 더하면 그것은 뭐냐면 x1 빼기 x2의 예를 들어서 포텐셜 에너지가 결국 어떤 힘을 갖다가 캐릭터라이즈 하는 건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위치에만 관계되는 거지 각각의 위치에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국 이 문제는 어디로 떨어지느냐 하면은 요거는 놔두고 요거 더하기 V에 x1 빼기 x2에 이런 걸로 떨어지잖아요. 힘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것은 상수란 말이에요. 상수는 재미없으니까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은 이건 뭐예요? x1 빼기 x2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이건 뭐로 떨어지냐면 2분의 1 미우의 x relative라고 하는 또 플러스 v의 x relative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건 뭐예요? 한 물체의 운동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즉 요놈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기술하면 그걸로 끝이다. 예를 들어서 지구와 달이 이제 있으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움직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구의 모션은 관두고 지구와 달 간의 어떤 모션을 기술할 때는 그냥 지구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달의 운동을 기술해도 되는 거죠. 그게 지구와 달 사이의 어떤 그 인터랙션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을 이제 나중에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지구와 달의 센터 오브 매스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지구 반경 내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쯤 있는데 달이 여기 있으면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 무게 중심으로 해서 지구는 얘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있고 얘가 여기 있으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무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단순히 지구를 갖다가 움직이지 않는 어떤 무엇으로 생각을 하고 원점으로 생각을 하고 달의 운동만 기술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어제 이제 강조한 게 뭐였느냐 하면은 투바디 프로블럼, 그러니까 지구와 달의 문제를, 그렇죠?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달의 운동만 기술하는 원바디 프로블럼으로 바꾼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체 문제는 투바디 프로블럼은 원바디 프로블럼으로 이게 내려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체 문제는 완전히 풀리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대개의 경우에. 혹시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질문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어저께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 이제 두 개가 꽝 부딪혀 한 개가 이놈을 이제 쳐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센터 오브 매스는 항상 어디로 가요? 이런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무거운 놈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일 것이고 가벼운 놈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고 항상 센터 오브 매스는 어떻게 돼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고 만약에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센터 오브 매스를 타고 가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응? 센터 오브 매스를 타고 가는 사람이 보면은 처음에 센터 오브 매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센터 오브 매스를 타고 가는 사람이 보면 처음에 얘는 일로 오고 얘는 일로 오고 이렇게 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일로 가고 일로 가는 모습이 여기서 보면은 타고 가는 사람이 보면은 계속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여기서 보면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니까 그냥 센터 오브 매스를 중심으로 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직선 운동을 하는 이런 종류의 자기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센터 오브 매스로부터 멀어져 가는 운동을 기술하는
그 파트가 이 파트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알이 나무에 이제 박혀서 같이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상대 운동, 원래는 뭐냐면 이런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과 상대 운동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상대 운동을 못하도록 썸하고 이놈이 굉장히 커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파트가 사라진 거예요. 그게 완전 비탄성 충돌의 실체라고요. 그래서 이 상대 운동 파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이것이 비탄성 충돌이다.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요.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외력이 없는 한 그 누구도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자기들끼리의 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외력에 의해서 우리가 밖에서 붙인 게 아니죠. 그렇죠? 지들이 그냥 상호 간의 작용에 의해서 그냥 꽉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무사히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이놈만 그냥 밖에서 보면 운동이 없어진 거죠. 더 질문 있는 사람? 완전히 이해됐어요? 응? 아직도 좀 생각할 게 있나요? 네. 잠깐만. 저기 라지브에서 저 X 벡터 저기 떼고 있잖아요. 저거는 불변값이에요. 이거? 네. 이게 뭐냐고? 그거는 불변하잖아요. 어? 그럼 고정된 값이에요. 아니지, 이건 뭐냐? 포텐셜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호간에 예를 들어서 용수철로 묶여 있다 그러면은 그 용수철의 어떤 포텐셜 에너지죠. 지난 시간에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저 왼쪽 좌변에 있는 저것도 계산된 거예요. 요거. 네. 이거는 뭐냐면은 각각을 V1, V2 오리지널한 어떤 각각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뭐예요? 자기들 이 상호 간의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쓴 거고 이거는요. 이거는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나머지란 말이에요. 이 나머지를 해석하니까 렐러티브 모션이다 그런 얘기였어요. 상대 운동이다. 상대 운동할 때는요. 지금 저게 찢어지고 있는 두 물체, 그러니까 센터 오브 매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멀어지는 그 두 물체가 있잖아요. 그럼 저 X 저 변이라는 게 X 빼기 안 보이는데 X 빼기 저 X X1 빼기 X2. 얘라는 게 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케이. 그다음 또 정확히 질량 중심 그 센터 오브 매스의 그 속도의 정의랑 질량의 정의 그걸 잘 모르겠어요. 센터 오브 매스. 그러니까 센터 오브 매스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완전 비탄성 충돌 운동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의예요. 근데 정의인데 8장에 가면 이걸 다시 이제 배우는데요. 여기서 다시 그럼 그 가기 전에 여기서 다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질문이 뭐냐 하면은 도대체 센터 오브 매스가 뭐냐? 그 얘기거든요. 센터 오브 매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수학적인 데피니션은 이겁니다. 센터 오브 XCM의 정의는 각각의 포지션 X1, X2, 그러니까 M1, M2 일지 각각의 질점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각각의 위치를 갖다가 XI라고 그러고 각각의 매스를 MI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XI들의 MI에 의한 어떤 가중치를 준 평균입니다. 센터 오브 매스의 정의는. 그래서 M1, MI, MN이 있으면 N개 파티클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걸 갖다가 MI 곱하기 XI 나누기 summation of MI. 이게 평균의 정의예요. 센터 오브 매스의 정의예요. 오케이. 그럼 이걸 왜 정의하느냐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의 경우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멘텀 P1, 외력이 없으면 P1 더하기 P2 두 개만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P1 더하기 P2는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정한 이 모션을 어떤 그 가상의 어떤 한 점이 움직이는 거라고 전체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두 개 사이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뭐예요? P1 더하기 P2는 이제 일정하니까 이 이놈을 쓰면은 M1 더하기 V1 더하기 M2 더하기 V2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M1 더하기 M2로 나누고 M1 더하기 M2로 곱하면 이거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XCM의 벨로시티잖아요. 그렇죠? 이 곱하기 이건 뭐야? 토탈 매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해석이 뭐냐면 이놈과 이놈을 합친 질량을 가진 한 점이 그리고 합친 놈이고 그 다음에 이놈과 이놈을 잇는 그 직선 위에 존재하는 그렇죠? 이게 M1, M2면은 이걸 갖다가 M1 대 M2로 내분하는 점의 위치가 이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XCM이란 말이에요. 여기 M1, M2면 여기가 M1과 M2면은 요걸 M1 대 M2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이 점이. 그리고 실제로 그걸 계산을 해보면 그것이 precisely M1, X1 더하기 M2, X2입니다. 이게 XCM의 좌표예요. 그러니까 그 놈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XCM이라고 하면은 P1 플러스 P2가 일정하다고 하는 사실의 어떤 물리적인 해석은 요 M1과 M2의 글자 그대로 무게중심이에요, 이게. 이 무게중심이 변함없는 속도로 계속 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매스가 한 점에 있고 그 한 점은 계속해서 등속도로 움직인다. 그게 해석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M1, M2라고 하는 이 M1, M2라고 하는 두 개의 파티클의 모션을 가상적인 수학적인 두 개의 다른 파티클들로 디컴포즈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토탈 매스를 가진 한 점의 운동과 그렇죠? 이런 수학적인 그 환산 질량을 가진 이 다른 한 놈의 모션과 다른 한 놈은 뭐냐면 요 놈을 원점으로 해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를 기술하는 걸로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라고요. 이 말의 뜻이. 아직도 좀 미진해요? 됐어요?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의 뜻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의 뜻은 뭐냐 하면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죠? 각각의 매스에 의해서 가중치를 둔 평균적인 위치다. 이 센터 오브 매스가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3법칙 때문에 그렇다고요. 제3법칙에 의하면 외력이 없는 한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은 항상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내가 그거를 4장 배우는 첫날에 그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예, 지금 투바디에 대해서. 질문이 더 있는 사람? 괜찮아요? 너무 이 얘기가 어려워요? 새로운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새로운 건 아닌데 잘 와닿지가 않아. 잘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쪼개져 갖고 이동을 했을 때요. 센터 오브 매스가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그리셨잖아요. 아까 그 경우에는 가상의 점으로 봐야 되는 실제로 그렇죠. 가상의 점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점이 아니 센터 오브 매스는 가상의 점이죠. 실제 그 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센터 오브 매스 이동 경우는 쪼개진 두 벡터를 합하는 값이죠. 센터 오브 매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평균 위치란 말이에요. 두 물체의 평균 위치다. 두 벡터를 합한다. 그러니까 매스에 의해서 가중치를 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매스로 나뉘면 두 개의 매스가 똑같으면 그러면은 평균 위치 똑같은 그냥 2분의 1이죠. 만약에 2배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쪽에 가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센터 오브 매스라고 하는 것은 8장의 센터럴한 컨셉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서는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센터 오브 매스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이 책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반 물리 책이 센터 오브 매스를 계산하는 법은 가르치는데 왜 배우는지는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미리 한번 그 학생을 수십 년 가르쳐 본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게 아마 이 컨셉을 이해하기 힘든 걸 알고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못 받아들여도 자기를 비난하지 마세요. 근데 이 훌륭한 학생은 뭐 다른 거냐 하면 어떤 컨셉이 들어올 때 그게 저항을 하지 마세요. 새로운 컨셉이 있을 때 그걸 빨리 받아들여요. 그걸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훌륭한 학생의 자질이에요. 저쪽에 V 그러면 저거 상대 속도랑 저건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상대 속도? 관련이라니요? 응? 다시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그 저쪽 첫 번째 줄에서 그러니까 Vx1 마이너스 x2의 그 크기를 하기 전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요거까지? 요걸 더 하기 전까지? 네. 그럼 이건 잊어버려요. 그럼 지금 잘 안 받아들여지면 포텐셜은 잊어버려요. 이거까지는 돼요? 이건 됐어요? 왜냐하면 이건 항등식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으니까요. 그래?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요거 두 개의 합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만 그럼 받아들여요. 다시 말해서 두 개가 그냥 오는 거는 이렇게 기술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센터 오브 매스가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이랑 렐러티브 모션의 운동으로 다시 쓸 수가 있다. 이렇게만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맨 뒤에 있잖아요. 저게 완전 탄성 충돌일 때는 저 값이 0이고 아닐 때는 저 값이 손실된 에너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완전 탄성 충돌일 때는 이거는 렐러티브 모션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는 이놈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어디로 없어지는 거예요? M1과 M2의 내부 운동, 혹은 뭐 자기 사이에 뭐 M1과 M2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놈이 뭐 뜨거워진다든지 뭐 이런 식의 내부 운동으로 이놈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전환이 됨에도 불구하고 외력이 없다 그러면 이놈은 뭐예요? 노다지예요. 노터치. 터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놈은. 왜요? 어느 정도 있어요? 제3법칙 때문에요. 그렇죠? 상호간의 모션은, 상호간의 어떤 상호작용은 제3법칙 때문에 전체의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을 터치할 수 없다는 게 제3법칙이라고요. 또 다른 질문.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이 얘기에서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에는 이놈이 이제 사라진다고 그랬고, 그렇죠? 이놈이 근데 값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병진 운동만 기술을 하고 있잖아요. 트랜슬레이셔널 운동만 생각하고 있는데, 완전 탄성 충돌일 때는 이 값들이 둘 다 펄펄 살아 있고요. 이놈이 살아 있고, 이놈은 항상 언터치해 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는 이놈이 사라지는 게 완전 비탄성 충돌. 왜냐하면 렐러티브 모션이 없는 게 완전 비탄성 충돌이거든요. 그러면 저 값만큼 에너지를 잃는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를 잃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잃는 거예요. 상대 운동만큼. 응? 그 두 합쳐진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는요, 음. 렐러티브 모션을 그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을 한 다음에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생각을 할 때는 저 값은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 완전 탄성 충돌일 때. 완전 탄성 충돌일 때는 뭐예요? 이놈은 트리비얼한 거고, 이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완전 탄성 충돌일 때는 이놈은 뭐냐면 간단한 계산에 의해서 이놈들이 초기에 그 운동 M1, 그러니까 V1, V2만 알면 이놈을 계산할 수가 이놈은 그냥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충돌 전이나 충돌 후나 이 값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은 충돌 전하고 충돌 후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충돌 전에는 이렇게 온 놈이, 그렇죠? 센터 오브 매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오는데 충돌 후에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션을 기술하는 게 사실은 투바디 프로블럼의 메인 파트예요. 이놈은 트리비얼한 거죠. 그럼 교수님, 이게 외부에서 외력이 없으니까 그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 P1 더하기 P2 값이 그 운동량 값이 일정하니까 무조건 그 센터 오브 매스의 그 속도 값이 계속 일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 값은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이거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센터 오브 매스의 그 속도가 일정하고 질량도 일정하니까 그 운동 에너지 양은 이미 고정돼 있어서 쟤는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저 반대편에 있는 쟤는 상대 속도는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이 양 변화량만큼
그래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니, 정확히 그거의 썸머리예요, 그게. 그 변화량만큼의 이제 에너지 손실이 있고 없고를 알려주는 게 이 식의 그 가치 그런 건가요? 요 식의 가치가 아니고, 이 식의 가치는 뭐냐면은, 이거 그냥 다시 쓴 거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예. 요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충돌 전이라고 해도 되고, 충돌 후라고 해도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양이 다 살아있을 때에는 그냥 이걸 충돌 전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은 충돌 전인데, 이것이 충돌 후에 가면은, 이게 충돌 전이라고 생각하죠. 충돌 전. 충돌 후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게 뭐예요? 2분의 1 m1 플러스 m2의 v 제곱. 이건 그대로 있고, 이것이 완전히 0이고, 이것이 0인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 비탄성이에요. 완비탄. 완전 비탄성. 이게 그대로 살아있어. 그 다음에는 또는 2분의 1, 이건 그대로 있고, 플러스 2분의 1의 뮤의 V1 빼기 V2. 새로운 어떤 V1 프라임, V2 프라임이죠. V2의 제곱으로 다 살아있는 케이스. 그리고 이 양하고 같은 케이스예요. 다른 포텐셜 에너지는 무시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럴 경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완탄이에요, 완탄. 완전 탄성 충돌. 이게 완전 탄성 충돌. 이놈하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부분 비탄성은 뭐냐? 이거에다가 이놈의 크기와 같지 않고 이놈이 이놈보다 조금 더 작은 경우. 그게 비탄성 충돌이에요. 그게 실제로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이게 2분의 1의 뮤에 어떤 엡실론이 있어가지고 엡실론 스퀘어드의 V1 빼기 V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것이 부분 비탄성 충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잠깐만. 쏘리. 이게 이만큼이에요. 쏘리. 잠시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케이. 이건데 잠깐 완전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놈이 같은 경우가 완전 탄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쓰면은 이런 거죠. 이걸 갖다가 두 개를 갖다 한꺼번에 쓰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에 이제 엡실론 제곱이 있는데, 이건 없는데 이놈이 요놈이 뭐예요? 요놈이 뮤가 1이면 일반적으로 이것이 엡실론 제곱인데 엡실론이 1이면 이것이 완전 탄성이죠. 내가 여기 엡실론을 이건 항상 맞아요. 2분의 1에 이건 맞는데 이것이 상대적인 크기가 2분의 1의 뮤의 엡실론 제곱의 V1 빼기 오리지널 거하고 같겠죠. 그러니까 요 놈의 상대적인 V1 빼기 V2 이 나중에 V1 빼기 그러니까 충돌 후에 상대 속도가 충돌 전의 상대 속도의 몇 배냐 하는 게 엡실론이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 놈이 엡실론 제곱 곱하기 초기 V1 빼기 V2의 제곱인데 여기서 엡실론이 1이면 완전 탄성이고 엡실론이 1보다 작으면은 부분 탄성 충돌이고 엡실론이 0이면 뭐예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에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에요.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충돌 전은 이거고 충돌 후는 이거예요. 2분의 1 m1 v1 프라임 제곱 더하기 2분의 1 m1 v2 프라임 제곱은 뭐예요? 이거다. 그러니까 충돌 후나 충돌 전이나 항상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걸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충돌 후도 프라임은 다 있는 거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여기도 m1 더하기 m2의 v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아이덴티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내가 지우고 한 개로 다 썸머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코로 이거고 이건 충돌 전이고 이건 충돌 후고요. 이거는 항상 이렇게 써야지고 이것도 항상 이렇게 써야지는데 그렇죠? 외력이 없다 그러면은 V와 V 프라임은 항상 같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외력이 있어도 있거나 없거나 간에 뭐냐 하면은 저놈은 항상 이렇게 써줄 수 있지만 이놈은 초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같으면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같으면 완전 탄성 충돌, 같지 않으면은 비탄성 충돌인데 이놈이 아예 제로 이거에 비해서 제로가 되면은 완전 비탄성 충돌.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작으면은 그러면 부분 비탄성 충돌. 그렇게 썸머라이즈 할 수 있어요.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그렇죠?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그 센트럴 매스에서의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뭐였어요? 그 센트럴 매스가 그러니까 그 센터 오브 매스에서의 상대 속도는 일정하지 않아요. 센터 오브 매스 자체의 속도가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센터 오브 매스라고 누군가가 센터 오브 매스를 타고 다니면 있으면 그 사람의 속도는 충돌 전이나 후나 전혀 변함이 없다고요. 그럼 이렇게 증가하면서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relative velocity.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놈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놈은 똑같고 V와 V 프라임은 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실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말이에요. 이놈하고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의 프라임의 M1 더하기 M2 이놈하고 V1, V2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른데도 이 전체는 똑같다고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유도가 돼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제3법칙으로부터 그 사실 자체는 굉장히 오비어스한 게 아니라고요. 왜 그런지. 그래서 충돌에 대해서는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사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니까 에너지 로스 그러니까 부분 비탄성 충돌에서 여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의도치 않게 너무 이제 자세하게 하는데 이 논의가 이미 우리는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 탄성 충돌 그러니까 비탄성 충돌에 있어서 비탄성 충돌에 있어서 에너지 로스가 얼마예요? 에너지 로스가 얼마냐 하면은 초기에는 이건 똑같으니까 이거와 이거 사이에 차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2분의 1 뮤 곱하기 V1 빼기 V2의 제곱에 1 마이너스 엡실론 스퀘어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엡실론을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 하면은 V1 빼기 V2 나누기 V1 빼기 V2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곱하기 엡실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 로스는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저 입실론이 반발계수랑은 다른 거였어요? 반발계수잖아요, 이게 엡실론이. 정확히 반발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발계수의 유용성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비트란성션의 에너지 로스는 이렇다.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뭐죠? 에? 저 에너지 로스가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뭐죠? 그렇지. 역학적, 땡큐.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이에요. 그럼 저건 무슨 에너지라고 해야 돼요? 에? 그러니까 손실에서 생긴 에너지. 어디로 갔냐고요? 네, 막 소리나 이런 거는 아예 다른 거죠. 저건 관계 없고. 아니 그런 걸로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소리나 열 에너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만큼이. 아, 그 필연적인 손실 이런 거 아니에요? 필연적 손실. 네. 아,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말이에요. 네. 이게 입자와 부딪히는 놈이 내부적인 어떤 구조가 없다면, 그러면은 대개의 경우는 100의 99는 다 비탄성 충돌이에요. 당구공이 부딪혔는데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탄성 충돌을 하려고 그러면은 당구공은 딱 부딪혔는데 아무 소리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열도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시간이 많이 갔어요. 여기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요. 근데요? 좀 엉뚱한 것 같은데 어, 차를 던져서 벽에 붙었을 때요. 음, 분명히 질량 중심의 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벽에 붙으면 둘 다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right. 질량 중심의 운동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벽의 질량이 너무 큰가? 그렇죠. 벽의 질량이 너무 커서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이제 벽이 그걸 운동 에너지를 다 흡수해가지고 벽의 내부 에너지로 다 전환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원래 처음부터 질량 중심의 운동이 정체에 있던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좋아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지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공의 매스에 비해서 거의 무한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공이 이렇게 쳐가지고서 이 지구 전체가 그렇죠. 조금 움직이는지 모르지. 10의 마이너스 한 30성 센티미터. 10의 마이너스 한 10성 센티미터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하세요. 오케이. 네. 지금 비탄성 충돌에서요. 어, 제가 반영돼서 그 차력을 던지면 차력이 찌그러지잖아요. right. 그럼 차력의 무게 그 센터부에서 바뀐 거예요? 위치가? 예, 붙어가지고 찌그러졌을 때 네. 차력의 센터 오브 매스는 차력 자체의 센터 오브 매스는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 1의 센터 오브 매스는 변할 수. 뭐냐면은 보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체 1과 2 각각의 센터 오브 매스는 변할 수 있는 거지만 전체의 센터 오브 매스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이런 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다음과 같은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비행기에서 뭐예요?
폭탄을 투하를 했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서 이놈이 중간에서 공중 분해가 됐어요. 근데 양쪽으로 그냥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반반 쪼개졌다고 그러죠. 그럼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뭐 이쪽으로 하여튼 가고 있는 속도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서 두 개가 쪼개졌어요. 그래가지고서 뭐예요? 한 놈의 파편은 여기에 떨어졌다. 다른 한 놈의 파편의 위치를 수거를 못했어요. 뭐 숲이라든지 뭐 어디 굉장히 그 오지에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비행기의 어떤 비행기에서 낙하 시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다 비행 기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다른 한 놈의 파편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공기 저항 그런 건 조금 좀 무시하고. 근데 물론 나중에 커렉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1학년 문제로 쉽게 하기 위해서 하면은 이놈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얘는 발견을 했어. 이건 쉬운데 떨어져서 찾았어. 예상 경로부터. 예상 경로. 원래 안 분해됐을 때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원래에서 그러면 정확히 절반. 정확히 반대 위치에 있다. 테스트 아이디어. 그렇지. 1대1로 쪼개졌다면. 뭐 2대1로 쪼개졌다 그러면 같은 아이디어로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이놈이 센터 오브 매스가 되도록 이놈의 위치를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보이는 문제도 센터 오브 매스를 사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보기. 폭탄 무게를 알고 있고 폭탄의 수거에서 무게를 알 수 있으면 나머지 하나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원래 폭탄의 무게를 알고 수거된 놈의 무게를 알면 나머지 놈의 무게와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렇죠? 파편 수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내가 판서를 잘 안 해가지고서 이해가 안 간 사람 있나요? 혹시 숙제인가요? 에? 혹시 숙제인가요? 혹시 숙제냐고요? 네. 나 숙제를 낼 생각이 없었는데 한번 숙제를 내줄게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내가 1대1로 환경으로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2대1로 나눠졌다 그래요. 응? 그리고 여기에 원래 달리고 있는 그 속도를 갖다가 V0라 비행기 속도를 V0라고 그러고 이 높이를 갖다가 H라고 그러고요. 어디서 파편이 분리가 됐는지 그건 우린 몰라요. 네? 몰라. 여기서 모른다는 건 몰라도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놈의 위치를 갖다 x1이라고 했을 때에 x2를 찾으세요. 계산을 하세요. In terms of what?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 m이라고 그러고 이걸 2m이라고 이걸 갖다 m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2분의 1 m이라고 그러죠. sorry. 이게 전체가 m이라고 되려면 3분의 1, 3분의 2가 돼야 되겠지. 원래가 매스 m인 것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1대2로 나뉘어진 거예요. 원점은 네? 떨어진 위치가 원점이에요. X1, 떨어진 위치는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죠. 속도, 이게 수평 속도 V0로 이렇게 자유낙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떨어진 그 위치가 원점이에요. 그 위치가 원점이에요. 그 파편 떨어지는 위치.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가 원래 낙하시킨 위치가
여기가 원점이에요. 비행기가 투하시킨 그 위치요. 그럼 x2는 원점에서 x2고 x1은 원점에서 x1.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밌는 문제 몇 개가 남았는데, 네, 좀 계산을 좀 해볼까요? 계산을 하는 게 보다 뭐 스케치나 좀 해도. 두 번째 재밌는 문제가 몇 개가, 하나가 처음에 라돈, 이건 좀 쉬운 문제. 이건 책에 있는 문제예요. 이건 책에 없는 문제고. 라돈 입자의, 라돈 원소의 붕괴. 라돈 붕괴. 이건, 라돈의 붕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던 놈이 방사성 동위 원소 붕괴를 해가지고 하나는 알파 입자가 나가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다른 하나의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M1과 이제 M2로 분리됐다고 해보죠. 일반적으로 한 놈이 그래서 오리지널 매스를 갖다가 M1 더하기 M2 그걸 M이에요. M은 M1 더하기 M2 그 중에 하나가 알파 입자고 나머지 하나 입자가 뭐예요? 라돈보다 원자 분호가 2 작은 어떤 원소로 분배를 하는데 그러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 M과 M1 더하기 M2를 이걸 다 더해도 M만큼 안 된다고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질량의 감소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 방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퀘션은 뭐냐 하면은 이게 M1과 M2로 이렇게 그 K만큼의 K는 델타 M 곱하기 C 제곱만큼의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는데 이건 알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은 도대체가 알파 입자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이 나머지 그 남은 동위 원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각각 얼마만큼 이놈을 K를 쉐어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원래 운동량 에너지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하면은 P1과 P2가 합쳐서 제로가 돼야 되겠죠? right? 그리고 뭐냐면 또 하나는 각각의 M1분의 P1의 제곱 더하기 M2분의 P2의 제곱이 합쳐서 K가 돼야 될 거예요. 운동 에너지의 합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면은 P1과 P2를 이제 대입을 하면은 이건 2M 2분의 1에 M1분의 1 더하기 M2분의 1에 P1의 제곱이 이게 K이기 때문에 그렇죠? P1과 P2의 크기를 금방 여기서 구할 수가 있어요. P1 제곱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건 뭡니까? 1 오버 뮤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 다른 게 아니라 1 오버 2 뮤분의 그러니까 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면은 문제 풀 때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의 K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뮤를 이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1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알파 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1이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K1은 알파 입자의 그 운동 에너지는 2M1분의 1이야. P1 제곱이잖아요. 이것은 M1분직 뮤의 이게 뮤 오브 M1의 K가 된다고 말해요. 책은 한 페이지 풀었는데 우린 2줄로 풀었어요. 마찬가지로 K2는 어떻게 돼요? 뮤 오브 M2 곱하기 K가 된다고 말해요. 이 K라고 하는 것은 질량 감소에 의해서 다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라돈의 붕괴.
질문. 또 하나는 이건 여러분 이건 연습 문제 50번인가 56번인가 그래요. 이건데 뭐냐 하면은 이 저 농구공하고 탁구공이라고 해도 좋고 뭐 아무거나 탁구공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책에는 뭐라고 그랬더라. 골프공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놈하고 이놈 사이에 매스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랬을 때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쾅 치고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치고 올라갈 때 얘의 벨로시티가 얼마냐? 농구 집에 가는 거에 2배. 어? 농구 집에 다녔을 때 2배. 2배라고 생각하는 사람? 2배 더하기 속도. 2배 더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3배 아니 3배. 한 3배? 오케이. 왜냐하면 여기 떨어질 때의 속도를 각각의 V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얘가 튀면서 V로 얘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V.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이미 뭔가요? 이제 굉장히 큰 놈과 작은 놈이 운동을 할 때 공식을 알잖아요. 마이너스 V1, 2V. 딴 놈의 2배의 벨로시티를 얻는다. 자기 자신이 V를 가지고 있고 딴 놈도 2V를 갖고 있으니까 V를 갖고 있으니까 V1과 V2는 지금 V1은 뭐냐 하면 얘가 일로 떨어지는 속도고 V는 뭐냐 하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치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답은 대충 3배라고요. 오케이? 그 3배가 정답. 이게 크기로 따지는 거예요? 질량으로 따지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놈이 얘보다 질량이 무한히 크다.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물론 계산을 해보세요. 그건 내가 안 말려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런 게 만약에 히에라키하게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게 뭐 요거보다 요거는 무한히 굉장히 크고 요거보다 요거는 무한히 굉장히 크고 요거보다 요거는 굉장히 크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이런 게 한 7, 8개 쌓여 있다 그러면은 맨 끝에 있는 거는 굉장한 가속을 받겠죠.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초신성이 어떻게 폭발을 하느냐. 이걸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연습 문제는 그런 얘기를 다 뺐지만 그 오리진이 그런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초신성이 어떻게 되냐면 별이 이제 가스를 다 태우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힘이 없잖아요.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 가스에 압력이 없어지니까 그냥 중력에 의해서 밑에 디딤돌 없이 그냥 떨어지는 거, 자유낙하. 근데 이제 별의 가운데는 굉장히 단단한 놈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떨어지다가 단단한 놈을 만나서 튀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떨어졌던 놈이 위에 놈을 치고 그 다음에 놈이 다음 놈을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이런 우리의 아까 이제 뭐 3배 혹은 9배 해서 몇 중 충돌이냐에 따라서 이제 가속을 갖다가 시키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해서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초신성 폭발과 관계가 되는 문제다. 이게 사실은 골프공하고 농구공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고 하여튼 그런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은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소위 말하는 뉴트리노의 발견과 뉴트리노의 발견. 뉴트리노의 발견이
이 모멘텀 보존 법칙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핵이 붕괴가 돼가지고서 베타 붕괴라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봤죠? 네. 그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응? 하여튼 그 엘렉트론이 나오는 거죠. 베타는 뭐냐면 엘렉트론이 나오는 것을 베타 붕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뉴트론이 뭐냐면 프로톤 한 개하고 엘렉트론이 된다는 것은 보면 아니까, 그렇죠? 베타선 내고 남은 이게 뭐냐면 그래서 알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원자번호가 하나 올라가니까 프로톤이 남는다는 걸 안다고요. 그럼 그 프로톤이 또 이제 다른 프로톤을 안고 있는 나머지 원소의 핵에다가 이제 이 모멘텀을 줘가지고 이제 리코일 하는 걸 봐가지고 이 프로톤 자체에 모멘텀을 잴 수 있고, 엘렉트론은 베타의 모멘텀을 재면 알 수 있고, 그래서 뭐 간단한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겼다고요. 이놈이 가가지고서 가만히 예를 들어서 뉴트론이 얘를 가만히 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프로톤은 일로 가고 엘렉트론은 일로 갔는데 이 사이에 모멘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뭐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것처럼 모멘텀도 보존되지 않는가 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파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뭐 이론 물리학자고 역학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니까 외력이 없는데 모멘텀이 보존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제안을 한 게 뭐냐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입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뉴트리노라고 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이 놈이 모멘텀을 가지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이제 파울리의 입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뉴트리노라는 것은 전자기적인 차지도 없고, 차지가 없기 때문에 전자기적인 인터랙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발견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뉴트론마저도 사실 발견되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차지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 핵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정밀 측정을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프리딕션이 된 지 뭐 거의 수십 년 후에나 1960년대쯤 돼가지고 이것이 디텍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파울리의 플러스 뉴라고 하는 놈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은 모멘텀이 컨저버되지 않는 어떤 실험적인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슐레이트 된 거예요.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진짜 디텍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트리노는 오늘날의 이제 여러 가지 코스몰로지나 뭐 이렇게 별의 폭발이라든지 초신성 폭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은 초신성 폭발할 때 나오는 그 거대한 에너지가 빛보다는 뉴트리노로 먼저 나와요.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나오고, 빛은 예를 들어서 내부에 있는 빛이 뭐예요? 바깥으로 빠져나올 방법이 별로 없다고요. 물질에 의해서 블락이 돼가지고. 근데 뉴트리노는 그냥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는 N이 프로톤하고 전자로만 분해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뉴트리노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안티 뉴트리노인데. 그건 뭐예요? 네? 그건 뭐예요? 이건 그냥 뉴트리노의 반입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랩톤 넘버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나 뉴트리노는 이제 같은 어떤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여기에는 왼쪽에는
렙톤이 없는 전자나 뉴트리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오른쪽에는 이렇게 놓으면 2개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의 렙톤 넘버를 가지는 놈을 캔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인 놈을 갖다가 오른쪽에 두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그 보존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한 것들을 가지고서 엘레멘터리 파티클의 성질을 갖다가 공부를 하는데 그런 분야를 입자물리라고 그래요. 뭐 그래서 오늘 이것저것 많이 공부를 했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7장은 뭐 우리가 완전히 공부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8장으로 가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